미국 워싱턴의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여성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얼마 전 식당을 찾은 한 동양인 남성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형부를 두었다는 한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고, 이후 충격적인 일들이 가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아시아 퓨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세라 윌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감동적인 이야기부터 뒷목 잡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8개월 전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날따라 가슴이 불편하다고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기는 하셨지만 잔병실에 한 번 없을 정도로 건강한 분이시라 소화제를 하나 드리고 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쉬고 계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헉소리를 내시며 가슴을 부여잡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헉헉 거리시는데 그날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당장 911에 전화를 했고 초조해 하며 할머니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정신없이 혼잡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쁘게 뛰어다녔고 할머니는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 곁으로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 왜인지 믿음이 가는 아시아계 여성이었어요. 그분은 차분하게 저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황이세요.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빠르게 응급실로 오신 덕에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퇴원하실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안심시켜주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차분해서 저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찰을 봤는데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김이 한국식,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어서 혹시 한국 분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자마자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미국에서 이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한국 성실을 가졌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진 간호사님은 제가 놀란 모습을 보고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궁금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간호사가 됐어요. 수진 간호사님은 제가 처음 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준 분이시죠. 수진 간호사님은 모든 환자들에게 친절하셨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친 내색 하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행동하셨거든요. 특히 저처럼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진 간호사님 같은 분이 필요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보호자들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영문도 모르고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경험은 끔찍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진 간호사님에게 특히 감사했어요. 게다가 수진 간호사님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수시로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저는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는데 할머니는 자신까지 죽으면 제가 홀로 남게 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끙끙 앓으시니 회복은 더디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진 간호사님은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셨어요.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세라가 얼마나 씩씩했는지 몰라요. 성인이라 해도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세라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잘 이겨낸 아이니 할머니는 회복에 힘써주세요. 그게 세라를 위한 일 아니겠어요? 병원의 그 누구도 미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 간호사님 한 분뿐이셨죠. 게다가 제가 병원에 갈 때면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끔은 본인이 싸온 도시락을 저와 함께 먹기도 했어요. 제 생각이 나서 2인분을 싸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은 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봐 주셨죠. 편찮으신 할머니에게는 하지 못할 걱정거리는 없냐고 물어보셨고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이것까지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간호사님은 환자들의 몸을 보살펴 주는 걸 넘어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돌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면서 개인주의가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다른 사람의 일상을 묻고 관심을 가지는 건 모래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간호사님을 통해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수진 간호사님이 없었더라면 할머니와 저 모두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 간호사님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이팅게일의 후에 병동의 천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계셨죠. 퇴원을 하는 날 간호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환자들을 마음으로 보살펴냐고요? 그때 수진 간호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정기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때 정확히 정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한국어인데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이죠. 내가 세라 씨에게 한 행동이 전부 정일 거예요. 혹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세라에게 보여준 정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듣고도 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들 특유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간호사님이 제게 주신 정이라는 걸 잘 기억해놨다가 꼭 똑같이 행동해보겠다고 다짐했죠. 이게 한국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곳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 시작한 식당에서였어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었는데 한식과의 결합이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의 한식 열풍으로 난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퓨전 레스토랑인지 한식당인지 모를 정도로 한식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시안이 일을 하고 있으면 신뢰가 높아질 거라면서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뽑힌 게 한국인 이진호 씨였습니다. 자신을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라 소개한 이진호 씨는 신사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사람이었어요. 워낙 어릴 때 이민 온지라 한국어는 잘 몰랐지만 외적으로는 한국인 같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고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진호 씨의 외관도 썩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른 셔츠에 말끔히 정돈된, 머리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주문을 받을 때면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공손하게 응대하고 음식을 서빙할 때도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진호 씨 자체가 예의 바른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수진 간호사님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저런 교육을 받는다는 걸요. 한국인들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이나 우서른이나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걸 알기에 이진호 씨의 행동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죠. 저는 마치 이진호 씨가 영국 신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너도 정말 좋았거든요. 무거운 그릇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들어주고 바쁠 때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먼저 다가왔죠. 심지어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라면서 혹시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덕에
여자 손님들 사이에서 이진호 씨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다들 이진호 씨만 보면 수근거렸죠. 저 사람 한국인이지? 응,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아시아 남자는 한국인밖에 없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같아. 맞아, 향기도 좋더라. 내가 아는 중국인 남자애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씻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좋은 향기도 나고 깨끗해 보여. 이런 식의 말들이었죠. 실제로 어떤 손님들은 이진호 씨가 서빙하는 구역에만 앉으려고 했어요. 이래서인지 다른 남자 직원들의 질투를 사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는 여자들도 있었죠. 한국인이시라고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역시 달라요. 세련되고 매너도 좋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진호 씨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연락처를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진호 씨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한국인이라서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건 맞지만 얼굴만 보면 뭐랄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가까웠죠.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는 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한국인 남자라고 하면 무조건 호감을 갖는 게 대부분이라 사람들이 이진호 씨에게 열광하는 걸 보면서 한국인들의 매너 있고 예의 바른 특징에 끌리는 거지 외모 때문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진호 씨의 외모가 한국인치고 별로라는 걸 알게 된 데는 친구의 영향도 있어요. 친구는 데이트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어플을 사용할 정도로 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어플입니다. 친구가 대화하고 싶은 남자들의 프로필을 넘기는데 이진호 씨가 떡하니 뜨더라고요. 이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도 전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 뭐야? 이 사람 중국인 같은데? 왜 한국인이라고 해놨어? 친구는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인 친구들도 여럿 있다고 들었고요. 이런 친구가 이진호 씨를 중국인 같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친구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여간 중국인들은 한국인인 척을 너무 많이 해.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한다니?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 중국인인 경우가 너무 많아. 이 어플 보면 여자들이 선호하는 국적이 뜨는데 여자들이 선호하는 국적이 한국이야 한국인이면 기본은 한다는 거지. 그런데 중국은 같은 중국인 아니면 안 만나주거든 그래서인지 자꾸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하더라. 이건 사귀잖아요.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일이 아니라니 한국인이라고 해서 만난 남자 중 열에 9이 중국인이었어. 내가 얼굴만 보고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야.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도 이진호 씨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이진호 씨의 얼굴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 그 말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진호 씨의 행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과 대화할 때였어요. 앞부분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이진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손님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 사실 한국은 중국에 많이 미안해. 해야 해요. 저희가 그동안 중국에 잘못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손님은 이진호 씨가 한국인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한국인인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야 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지만 실은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전부 베껴오고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베낀 거고 한식도 사실 중국의 음식에서 발전된 것이죠. 손님들은 이진호 씨의 말에 납득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정말 나쁜 나라잖아요. 순간적으로 수진 간호사님이 떠올랐기에 한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호 씨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날은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들었는데 손님이 이진호 씨에게 한국인이다며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나 봐요. 그러자 이진호 씨는 그런 손님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은 그리 칭찬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나라입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묻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국은 남의 걸 베껴오는 습관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를 자기들 거라고 하고 있죠. 땅이 작아서 땅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땅을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과거 한국이 중국에게 백두산을 넘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백두산은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그걸 한국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서민 다케시마도 우리나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억지 주장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거고요. 솔직히 손님은 이진호 씨의 말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나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진호 씨의 말은 한국인이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더 노력했어요. 제 입장에서 이진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진호 씨를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의 의아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우리 매장에서도 김치를 팔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진호 씨가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이진호 씨를 쳐다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김치를 한국인인 이진호 씨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장님도 당황했는지 이진호 씨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김치 말이야. 김치를 팔기로 했다고. 예전에는 손님들이 김치를 너무 매워할까봐 못 팔았는데 이젠 다들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으니 김치도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도 이진호 씨는 그게 뭔데?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말이야. 김치라고 사장님이 말하자 그제야 하하하고 웃으면서 아, 김치 알죠? 발음이 한국식이랑 좀 달라서 몰랐네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김치는 영어로도 김치잖아요. 한국이랑 발음이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이진호 씨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저에게 와서는 세라, 요즘 한국이 어떤지 알아요? 빈부격차가 심각해요. 길거리에 나가면 일자리를 잃고 노숙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래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한국 음식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통이 없잖아요. 전통이 하지만 이 인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시아 음식 중 최고는 누가 뭐래도 중국 음식이잖아요. 세계 3대 요리에 중국 음식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족한 점만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나라를 추켜 쓴다? 이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만났던 수진 간호사님은 겸손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친구에게 이진호 씨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진호 씨의 정체가 점점 의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진호 씨를 한국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고 당신 중국인이죠? 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 브라운이라는 24살의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언니였는데 오자마자 특유의 해맑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진호 씨였어요. 이유는 역시 그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죠. 레스토랑의 남자 직원은 이진호 씨를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의 미모가 할리우드 영화 배우 뺨칠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원래 여자들은 자기보다 월등히 예쁜 여자를 보면 질투도 못해요. 오히려 너무 예쁘다고 동경을 하죠. 같은 여자들도 너무 예쁘다고 수근거리는데 남자들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이진호 씨를 향해 한국인이세요? 하며 반가움을 표했으니 남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진호 씨는 예쁜 제식과 언니가 반가워하자 아주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언니가 왜 이렇게 한국인을 방해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언니가 이번 결혼을 했는데 형부가 한국분이거든요. 언니가 오랫동안 연애하다 결혼한 거라서 저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같은 문화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깊은 대화가 오고는 게 일반적인데 이진호 씨는 오히려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는데 언니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하자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저는 이진호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눈에 띄었어요. 이 장면을 본 사장님은 제식화 언니가 이진호 씨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이진호 씨가 언니의 적응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한국에는 어릴 때 오셨다고요? 한국 살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진호 씨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형부는 서울에서 살았대요. 이진호 씨는 저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딘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 표정과 말투였죠. 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최근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요즘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할 때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했었는데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더라고요. 공상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 안에 스크린도 있고 지하철역에 있는 화면인데 저희 집 TV보다 화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대박이었어요. 솔직히 미국 배달 음식은 피자나 치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웬만한 게 다 배달이 되던데요. 제가 능력만 있으면 한국에 살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언니는 해맑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진호 씨의 표정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인이라면 이런 대화에 대답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언니는 그런 이진호 씨의 모습을 보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진호 씨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가 봐요. 일하는 곳에 한국인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반가웠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분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며칠 보다 보면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언니가 이진호 씨를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직원들의 점심을 챙겨주는데 보통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늘 도시락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 음식이었죠. 이진호 씨와 언니의 출근이 겹친 날, 언니는 이진호 씨에게 도시락을 건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혹시 이거 같이 드실래요? 슬쩍 봤는데 빨간색 밥에 뭐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음식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밥에 케첩을 섞은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게 뭐죠? 케첩에 밥을 섞은 건가요? 햄이랑 케첩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의 식성이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면서 제 음식에 눈을 돌렸는데 언니가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지 몰라요? 김치볶음밥이잖아요. 이진호 씨는 그게 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도시락을 또 한 번 봤어요. 케첩이 아니라 김치의 양념이 밥에 스며든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왜 한국인이 김치도 모르냐? 라는 눈빛으로 이진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겠죠. 저나 다른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진호 씨는 이제야 김치가 가게에서 팔고 있는 김치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 김치군요. 김치랑 밥이랑 비벼서 먹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머스카하게 웃는 걸 보면서 역시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데 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볶음밥이라고요? 이진호 씨가 얘기하는 건 비빔밥이고요. 아니, 한국인이 김치볶음밥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이건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아는 걸 텐데요. 이진호 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서요. 한국 음식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분 아니세요? 보아하니 김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그게 말이 되나요? 이 말에 이진호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음식 안 좋아하셨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꼭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저는 한국 음식 안 좋아해요. 이진호 씨는 얼굴을 붉히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나 보네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죄송해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은 한국인 손님들이 유난히 많이 오신 날이었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한국인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 겉옷을 벗으셨는데 안에 반팔티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팔 쪽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제시카 언니가 알려준 거였어요. 세라, 저 사람들이 입은 옷 말이야. 우리 형부도 있다. 처음엔 그냥 한국인들이 많이 입는 옷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인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는 거 알지? 군대에 가면 저 옷을 나눠준대 ROK라고 쓰여 있지. 저게 한국 육군을 뜻해. 팔에 있는 건 한국의 국기고 언니는 한국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그 얘기들은 늘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는 그날도 주의 깊게 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인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간다니 멋있더라고요. 강인해 보이고 나라를 위해 군 생활을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멋있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유니폼을 맞춰 입는 것도 매우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남자들은 소속감을 느끼려고 저걸 입으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형부는 편해서 입는다더라. 통풍도 잘 돼서 좋대. 저와 언니는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며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진호 씨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주문을 받고 오더라고요. 이진호 씨는 어릴 때 미국으로 와서 한국어를 잘 못해 영어로 주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시카 언니는 그 모습이 이상했나 봐요. 세라 역시 뭔가 이상해 설마 했는데 역시 이진호 씨를 의심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거 봐. 한국인이라면 저 티셔츠에 그려진 게 뭔지 모를 리가 없어. 아무리 미국에 일찍 왔어도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국기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 한국인 남자분들 영어도 잘하시던데 혹시 한국에서 오셨냐고 물어는 볼 수 있잖아. 보니까 자기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여자들이랑은 대화 잘만 하던데. 정말 가려운 대로 긁어주는 말이었어요. 제가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이거든요. 제가 한국인분들의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분 혹시 한국인이세요? 그렇다고 답했죠. 왜 물어보시나요? 아, 별건 아니고 이름은 한국식이신데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한국인 맞아요. 순간 헉했지만 뭐 어때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라고 생각하며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제 얘기를 들은 한국인 손님들이 이진호 씨를 불러 세우더니 한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이진호 씨는 못 알아듣는 듯 하더니 예스라고 대답을 얼벌 무리곤 자리로 왔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영어로 물으면 되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망치는 게 어디 찔리는 게 있는 게 분명했죠. 고개를 돌려보니 제시가 언니도 이 장면을 주에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 저 사람 아무래도 한국인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 간단한 말을 이해 못했다고 한국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 나도 알아듣는 말을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집에서 가족들이 물 좀 가져다 달라는 말을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렇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언니도 모르는 걸 한국인이 모른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고 언니는 뭔가 결심한 듯 이진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진호 씨, 진짜 한국인 맞아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인이냐. 물을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국에 어렸을 때 오더라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던데 물 좀 주세요를 못 알아듣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인 아니죠? 언니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하자 이진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언니는 이진호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아요? 언니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국인 남자분들의 티셔츠에 있던 한국의 국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는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아냐고요? 이진호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기예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의 국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김치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한국인이에요? 이진호 씨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라는 거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래요? 내 얼굴을 좀 봐요. 전형적인 한국인 외모 아닌가요? 쌍꺼풀 없는 눈 검은 머리? 제가 어떻게 중이에요? 제시카 언니는 코 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인이요? 저는 한 번도 그쪽이 중국인이라는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이진호 씨의 얼굴이 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건 그냥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고 제가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건 손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 아이돌 같다고 중국인이었으면 이렇게 생겼겠어요? 중국인들은 광대뼈도 더 튀어나왔고 한국인처럼 잘 꾸미지도 않잖아요. 언니는 팔짱을 끼고 어디 더 해보라는 식으로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중국인이라고 했냐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외모에 자신 없는 중국인이 자격지심 때문에 변명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한 건데 왜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을 그렇게 깎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에게 미안해, 해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왜 이렇게 중국이랑 한국을 엮어요? 이진호 씨는 아무 말 못했고 언니는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친다고 했는데 훔치는 건 중국이지.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아나 한국이 중국보다 작다는 이유로 한국이 중국을 동경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 또 손님들이 한국 음식 주문하면 한국 음식은 건강하지 않고 맵기만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건강에도 좋고 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채소를 적절히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한식을 권장하는 추세야. 맛도 있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국인이 이런 가짜 정보를 퍼뜨릴 수 있지. 이진호 씨는 구석으로 완전히 몰렸고 몸을 부들부들 거리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 나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죠. 중국인이라니 저는 친구가 말했던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제시카 언니는 덤덤했어요. 그런 거 같더라.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인 사칭하는 건 흔하니까. 그리고 자꾸 한국인 외모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중국인이 아무리 꾸며봤자 한국인 못 따라가. 그리고 외모가 안 되면 내면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바로 그때 저희 식당에서 가장 소심한 직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였죠. 대체 왜 나섰나 봤더니 그 직원은 자신이 이진호 씨의 정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웨이로 한국인인 척 온갖 여자들을 꼬시며 다녔더라고요.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직원의 친구가 리웨이의 희생자였던 거고요. 친구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믿고 만난 거였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대요. 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도 한국인인 척 꼬시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한국인인 척 한 것 같아요. 다른 중국인들처럼 리웨이는 정국이 찔렸는지 내가 언제 그랬냐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 직원도 자기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며 나서더라고요. 다들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말 못했는데 제 친구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체 왜 중국인들은 한국 욕을 하면서도 한국인인 척 하는 거예요? 리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인 척 한 건 그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했던 거고 한국이 부러워서가 아니야. 내가 한국을 안 좋게 얘기한 데는 근거가 있다고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K-pop. 그것도 전부 중국의 무용과 음악에서 비롯된 거야.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되죠?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가관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 왜 한숨이 나더라고요. 중국의 언론을 믿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옆에서 보는 저는 심장이 떨리는데 제시카 언니는 아주 덤덤하게 리웨이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설마 중국 언론을 믿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세뇌만 하는 그 언론을, 그리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중국도 분명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중국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생각은 매우 유치하고 1차원적이라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훔쳤다면 중국이 훔쳤겠지. 중국 뉴스 볼 시간에 다른 나라 뉴스도 좀 보지 그래요. 아, 다른 나라 뉴스는 못 보게 막아서 안 되나? A는 이제 진짜 막 나가기로 결심했는지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중국은 대국이야. 대국하지만 한국은 북한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지. 어떻게 대국인 중국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언니는 또 한 번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우수성이 땅덩어리 크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다니 중국인 수준 알만하네? 슬슬 언니가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라면 저렇게 논리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리웨이는 이제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의 수준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 한국은 스스로 이뤄낸 게 없잖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한 거고 개을 넣어서 중국인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지. 그런데 시종일관 편안한 표정이었던 언니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게으르다고? 지금 한국인들이 게으르다고 말한 거예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깊은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았죠. 실제 한국인들을 보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할걸요. 우리 형부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본 적 있어요. 그분들은 영어 한마디 모르고 미국에 와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굳은 일이라며 피하는 세탁소를 열어서 잠도 못 자며 일하셨고요. 한국에서 살던 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형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봤는데 그분들의 손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예요. 북한보다 못 살았던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끈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한국인들을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노력과 피, 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남의 문화를 깎아내릴 시간에 본인 문화나 발전식의 생각을 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데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민족성인지는 몰랐거든요. 리웨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한국은 고양이를 먹는 미개한 나라라고요? 수준 차이가 심각하더라고요. 언니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먹는다는 얘기나 하고 있으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국어로 말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서야 언니에게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입으로 똥을 쌓을 때 하는 말이라고 형부에게 배웠더라고요.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좀 마세요. 그러는 중국은 살아있는 원숭이 뇌를 갈라서 먹지 않나요?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리웨이는 더 이상 반박한 말을 못 찾았는지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장님은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믿고 일을 시킨 건데 뒤에서는 손님들을 거짓말로 꼬시고 있었네. 내 잘못이 크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여러분, 사장님은 이런 사실을 밝혀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사실 직원들도 이상한 걸 많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현재 가게에는 새로운 한국인 직원분이 오셨는데 확실히 리웨이랑 달라요. 회의는 거짓으로 내숭을 떠는 것 같았다면 새로운 진짜 한국인 박수호 씨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직원들이 바라는 대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열심히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수진 간호사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을 발휘한 결과 박수호 씨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이야기가 제 연애 이야기로 끝난 게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한국 남자를 쟁취해냈으니까요. 아무튼 리웨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한국인 행세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한다는 게 이미 소문이 쫙 났거든요.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요즘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정말 미국에 많아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 큰 요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직접 듣게 되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했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저는 여우튜브 김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부심으로 무장한 미국 교통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통재정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냐며 호언장담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경험했던 믿기 힘든 일들로 하여금 이 미국 교통 전문가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윌리엄스라고 해요. 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도시교통 설계 전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교통 시스템과 도시 계획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서 몇몇 주의 주요 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에 도로의 메스트로라는 과분한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커리어는 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 방문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래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를 후원 중인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비교 연구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거든요. 또 그 회사가 한국과 기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정보를 교환하는 상태였죠. 이 일과 관련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저희 프로젝트 팀의 연구원 한 명을 파견했어요. 그는 이미 한국 세종시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기에 세종시는 한국 정부가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대표적인 도시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도로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더군요. 특히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차량과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래 기술 발전이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거창한 이름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 않을까? 이 파견 연구원이 정말 연구를 제대로 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기업 연구원 중에서는 대충 연구만 하고 연구비만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제시하며 교통사고율 감소도로 효율성 향상과 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를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수치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아. 자율주행은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알 수 있지. 이어서 그 파견 연구원이 세종시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율주행 기술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약간 진심으로 비웃음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비꼬듯이 말해줬죠. 한국에는 미국처럼 넓고 다양한 도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좁고 환정된 테스트 환경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제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한국의 스마트 도로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되고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넓은 도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효율성 기술의 융합,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단호하게 반박하더군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의 반응에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물었죠. 그럼 당신은 결국 한국의 기술이 미국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진 기술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파견연구원과 저와의 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세종시와 한국의 기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절대적인 확신에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자동차 회사에서 파견된 그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저의 연구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 자동차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크게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사라는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명목적으로는 한국의 도로교통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참고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내심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저는 이 연구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자동차 회사가 제 연구에 간섭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작심했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출발 일주일 전 미국 국토안보부 대외 협력부에 한국의 국토교통부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공 빅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1인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3주쯤 걸릴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보낸 지 10분도 안 돼서 매일 익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빨리 답변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 같은 아시아국인 일본에 비슷한 요청을 했을 때 거의 보름 정도 걸렸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메일을 열어보니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와 성과,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읽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이 정도라면 꽤 잘 운영되는 곳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의심이 커지더군요.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축적된 세종시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에는 기술적인 진보는 물론이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완벽한 안전성 입증 더 나아가 고질적인 한국의 교통체증 해소까지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건 마치 연구자료나 통계자료가 아니고 그냥 광고자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수많은 난제가 남아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매우 국소적인 지역에서 매우 한정된 조건으로 택시 등 최소한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언론에서는 당장 2, 3년 내에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거라고 과장해서 떠들어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최위선에서 연구하는 저는 알잖아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는 걸요. 그래서 자료를 옆으로 책상 위에 던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직접 가서 봐야겠다 자료로만은 판단할 수 없어. 한국에 대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로였어요. 그래서 파견 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의 스마트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코흡숨을 쳤죠. 첨단 기술, 교통체증, 하나 해결 못하는 나라가 첨단 운운하는 건 좀 우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땅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정도였고, 그런 곳에서 자율주행 기술이나 스마트 도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솔직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가끔 TV 뉴스나 몇몇 기사에서 접한 서울의 교통체증 이야기는 꽤나 인상 깊었죠. 한 번은 서울에는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꽤나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도로 시스템이 있어서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땅도 좁고 산도 많고 인구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술이 아무리 조합하자 한계가 있을 것이 뻔하니까요. 원래 못 살고 가난한 국가일수록 도로체증은 심각하거든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교통체증만 봐도 알 수 있죠. 또 제가 이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몇몇 영상에서 봤던 한국의 골목길 때문이에요.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겨우겨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라는 의문이 된 적이 있거든요. 또 어떤 영상을 보면 한국에서는 주차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차를 후진으로 하던데 제가 나고 자란 미국에서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차를 다닥다닥 붙이기 위해서 후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으니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교통 시스템에 꽤나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얽히고 엉킨 차들과 꽉 막힌 도로만 떠올랐어.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오히려 이런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보나마나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만 실컷 보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세종시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공항에서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고속도로에서의 풍경은 꽤나 흥미롭다군요.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선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중간에 들린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처음에 담당자가 휴게소에 잠시 들르겠다고 하길래 그냥 주유소 같은 곳에서 간단히 주유하고 화장실이나 들르는 정도 겠거니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과자나 음료를 사는 게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미국 휴게소는 대부분 낡고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음식도 별로 신선하지 않은 정크푸드나 빵 몇 개 정도가 전부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빠르게 해결하고 떠나는 장소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 휴게소에 들어서마자 저는 마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넓은 주차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이 마치 세련된 쇼핑몰 같았어요. 미국 휴게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실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주유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충분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처럼 보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고 그 메뉴도 간단한 정크푸드나 빵 같은 것이 아니라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간식부터 수많은 메뉴로 구성된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다 있더군요. 메뉴들이 어찌나 다채로운지 도대체가 뭘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더군요. 솔직히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몇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붕 뜬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광경은 미국 휴게소에서 정말 0점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음식들이 전부 너무나 신선해 보였고 조리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그때 한국 담당자는 저를 위해서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돈가스를 주 메뉴로 하고, 분 메뉴로 김밥, 떡볶이, 그리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먹게 되었죠. 양이 좀 많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안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음식을 먹고 있는 저에게 한국 측 담당자는 음식 맛이 꽤 괜찮죠?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너무 맛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냥 맛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최고급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맛이 정갈하고 깔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파서 더 맛있게 느끼는 거 아닐까 생각도 가졌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미국 휴게소 화장실에서는 청결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급한 볼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마치 어느 고급 호텔 로비 화장실에 들어온 것과 같은 착각이 될 정도였죠. 심지어 수전에 손을 대니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멈추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뿐인가요? 세면대 옆에는 핸드드라이어와 손 세정제까지 다 구비되어 있었죠. 솔직히 크게 놀라긴 했지만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죠. 휴게소 화장실을 이 정도로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아냥되었죠. 화장실을 이렇게까지 꾸미는 게 과연 실용적일까? 그냥 괄시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소변을 보고 나와서 둘러보니 근처에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점들이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기회가 전혀 없는데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로 돌아온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한국은 정말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래요. 무슨 디테일이죠?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디테일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30분 정도 달린 후 저는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규모와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시설답게 세련되어 보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과 정밀한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센터 관계자는 이곳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다고요. 관제실에 들어서니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의 실시간 도로 상황과 자율주행 차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키로 구간의 도로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과 차량, 사물간 통신 UX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간선급행버스 BRT 전용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모습만 화려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관계자는 센터에서 하루에만 수십 테라바이트의 교통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최적의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이는데 과연 이 정도 데이터로 실질적인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관계자가 안내한 다음 장소는 빅데이터 서버실이었어요. 이곳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많은 케이블과 끼는 불빛들이 기술적 영향을 상징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함께 온 파견 연구원이 한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아직도 교통체증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라며 반문했어요. 파견 연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면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이렇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센터에서 본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실제 도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 모든 걸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대화를 곱씹으며 한국의 기술을 과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연구원의 열정과 자신감이 단순히 과장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미국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갈등 속에서 조금씩 생각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어서 저희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시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화면들은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가 빼곡히 표시되고 있었죠. 곧 담당자가 이제 시연을 시작한다고 말하더군요. 담당자의 신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세종시 곳곳을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의 움직임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어요. 차량의 속도, 위치, 주변의 건물들과 사람들의 상황, 풍향과 기압, 도로의 온도와 수분 상태 등 취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영저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더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완벽한 제설을 이루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까지 될 정도더군요. 미국은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아 왔고 구글,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주로 개별 차량의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대의 차량이 도로의 모든 변수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명확했어요. 복잡한 실제 도심 환경에서는 모든 차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통합적인 소통과 연결성이 부족했고, 이는 종종 사고나 비효율적인 교통 흐름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한국은 접근 방식이 전혀 없어요.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전체와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봤던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차량 간의 완벽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차량 하나만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도로 자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개별 차량 하나하나와 소통하고 신호체계 역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도로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모습은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져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같이 왔던 파견 연구원이 씩 웃으면서 그런 저를 보고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꺾이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애써 아무 일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한국의 자율주행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요. 그러자 한국 측 담당자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해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한국은 제도 정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축적한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했다가는 상용화 이전의 기술 유출 등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나마 법적 제도적 문제가 아직 유연하게 풀리지 않은 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돈이 오가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한국이 그걸 선점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되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진일보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목격하게 되었고 약간 복잡한 심경이 되어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충격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반성과도 깊이 연결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그들의 도로 시스템과 교통의 환경을 비하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과거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좁은 땅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한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이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저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도로와 차량, 그리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제도적인 이유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었던 거죠. 일전에 군대 간부로 있던 한 친구에게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수십 수백 기는 만들어낼 거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더라고요. 단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 보겠다고요. 이 경험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중요한 병옥점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다음날 저희는 한국의 제2도시라고 불리던 부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같이 온 파견 연구원이 한국은 자율주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로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상 꼭 경험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이젠 저도 흔쾌히 동의하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강국이라던 일본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평생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출장길에 수많은 줄을 넘나들었으니까요. 고속도로는 미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지만 솔직히 그 상태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 고속도로는 종종 포트홀로 가득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심지어 대형 트럭이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예스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너무나 많으니 무용지물에 가깝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봐야 대개는 낡은 건물에 몇 가지 스냅과 음료를 파는 자판기가 전부였어요. 주유소와 화장실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미국의 방대한 도로망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세심함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5년 전 일본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는 일본 고속도로 시스템에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와이프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잘 관리된 도로와 깔끔한 털게이트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약간의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 고속도로를 달리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힌 채 편견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도로는 제가 놀라워했던 일본보다 최소한 2.3배는 더 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도로의 상태부터가 완벽에 가까웠죠. 고속도로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차선마다 분명하게 표시된 경계선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운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준이 남달랐어요.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이 도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데 단순히 정체 구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상 도착 시간이나 우회 경로까지 안내했으니까요. 미국의 교통정보 시스템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일본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세밀하고 통합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토이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하이패스 시스템 덕분에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ITC란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하이패스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토이게이트는 여전히 현금을 주고받거나 간신히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도 많아서 이런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였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도로망이 완벽하게 전국토에 깔려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험준한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준의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또 터널을 뚫어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한국 사람들의 총명함과 도전 정신의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도로 위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런 편안함과 즐거움을 한국에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이렇게 며칠간의 한국 방문 후 저의 심경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무지하고 편협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조그만 나라가 교통 시스템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며 비아냥거리던 제 태도는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깊은 고민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군요. 제가 일하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통합성과 유기성은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기술, 서비스, 그리고 세심함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저는 아마도 이번 한국의 방문을 기회 삼아 한국과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비난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단순히 제 식견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돌아가 도로관련 간암 연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적 통찰과 서비스 마인드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세부 사항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생각하게 된 것도 모두 한국에서 배운 것들 덕분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제 커리어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이 평생 저의 기준점이자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부산에서 보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던 그 순간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솔직하고 친절한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죠.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약간의 격식이 있는 거리감을 두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때에는 가족들을 꼭 데리고 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함께 이 멋지고 세련되고 친절하고 편리한 나라와 도시를 즐기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올 날을 기약해 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에서 토마스 씨는 처음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과소평가하고 비웃기까지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스마트 도로 기술과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도 큰 감동과 기쁨을 전해드렸길 바라면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김지아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우튜브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